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연소 기자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총선 전략과 장애인 비하 논란 다음으로 관심이 쏠린 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3주택을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세금 부과와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에 집중한 정부 기조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당에서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1주택과 2주택, 3주택 이상만으로 구분된 종부세 과세 체계가 중장기적 조세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건데 세 채 이상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 3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 경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여야의 부동산 공약은 이제 뚜렷한 대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투기지역 다주택 보유 후보자들에게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까지 받겠다는 민주당. 진정성 호소를 넘어 무주택자의 표심을 당길 부동산 공약을 완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푸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 꼴인데요. 당시 집값은 못 잡고 가계부채만 늘린 그런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과 각을 세우기 위해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격파해야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문턱을 대거 낮췄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3분기 999조 원대였던 가계대출은 2년여 만에 1260조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결국 2년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출을 죄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의 이 청약이 과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봐야 되는 걸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그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뒤 자유한국당은 닮은 꼴 부동산 공약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택 매매 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 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을 넣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에 맞설 공약으로 지난 정부에서 홍역을 치렀던 정책을 재탕 발표하는 데 그치면서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데 함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건데요. 이처럼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축소됐지만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그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참모진까지 나섰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더 강력한 슈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수억 원 이상 싼 매물이 나오고 대출 규제 때문에 고가 주택의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초구는 30주 만에 보합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는 풍선 효과가 더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이라는 호재가 있는 수원 팔달구는 1.02%나 오르면서 오름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용인 수지와 기흥구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무순위 접수가 굉장히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주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거래가 유지되면서 호가 상승이 나타나는 패턴들이 최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를 단속하는 특별팀을 상시 가동하는 등 추가 대책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서울 아파트값 숨 고르기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장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주인은 오는 20일부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했던 금융당국. 이번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한 전세 대출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일부터는 고가 1주택자의 은행 전세 대출이 전부 막힌 셈입니다. 다만 21일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전셋집 이사로 금액을 늘리지 않고 대출을 다시 이용할 땐 4월 20일까지 한 차례에 한해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면 곧바로 전세 대출은 회수됩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일어나 9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의 가격도 오른다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조이고 보유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일어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 기소됐던 의원들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이 직접 결정한 건데 법조계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충돌 등에 관여한 정도나 물리력 행사 수준을 고려해 약식 절차에 붙여졌던 의원들까지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약식 기소됐던 의원은 모두 11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은 회의 방해 등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약식 절차로 처리할 만큼 사건이 간단하지 않고 사안 자체가 무겁다는 판단 아니냐는 겁니다.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애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경우엔 재판부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 기소됐던 의원들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폭행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만 28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된 만큼 1심 선고가 나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해경이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해경 비판 기사가 또 보도됐던 4월 30일, 이번에는 뉴스 편집 방향까지 제시합니다. 다른 걸로 대처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논란 끝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송법상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난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편성에 개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판단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회에서 연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세월호 사고 기술을 두고 그냥 교통사고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서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을 실은 건 정권 홍보용이라며 좌편향 교과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보수 성향 역사학자로 지난 2013년 교학사가 일제 식민지배 미화 논란으로 물의를 빚을 당시 교학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이게 뭐 이거 대서 잘났다고 이걸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이래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월호에서
사고 난 뒤에 또 해난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5명, 9명이 죽은 거는 언론이 공개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죽은 거는 이렇게 난리 쳐야 됩니까? 이게 교통사고예요. 왜 이렇게 난리 떠느냐 말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했는데 이 정부 부처들이 기업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두 달 전 폐암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장모 씨. 살균제를 5년 넘게 쓰고 질병을 얻었는데도 장 씨는 생전 피해자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폐암이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5가지 질환만 인정하는 정부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일부 조항이 기업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법무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는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살균제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을 해당 기업에 돌리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현행법이 더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안전성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던 가해 기업이 응당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후유증까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너무 막연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운영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 질환을 추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노출로 인해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가 되면 인정을 해주자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고요. 이 부분을 전적으로 그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거는 제외할 수 있도록. 조사위는 사실상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개정안이 물거품이 될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년 전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관리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가 노켓 충전 설비에 나무 막대를 대고 고무망치로 충격을 준 행위가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500건 가까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사고 당시 관리 책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목격한 증거가 없지만 관계자 진술과 국가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충격이 폭발의 원인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폭발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하려는 조치가 없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중대 재해 사고였지만 실형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처벌 하한선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형량을 낮게 책정하고 판결 내리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살인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또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관리 책임자 등 8명을 입건했지만 실효성 있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내 1위 사모펀드 업계인 나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펀드 돌려막기와 불안전 판매 논란 속에 추가 환매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나임 자산운용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로 우뚝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세계 모펀드에 투자한 아들펀드 1조 6천억 원어치가 잇따라 환매를 중단한 뒤부터입니다. 당초 저희가 의도한 주식 전환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펀드 투자자들의 보호 및 투자 대상 기업들의 주가 정상화 측면에서 펀드들의 환매 및 상한을 연기하고 이때만 해도 자금 사정이 원인인 듯 했지만 환매 중단 가능성이 또 나오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신용보험에도 가입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 무역금융 펀드의 투자금 일부가 엉뚱하게도 앞서 환매가 중단된 부실 펀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원리금이 다 보장된다고 했거든요. 무역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고 들었지 이 상품이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라도 어디 다른 데 투자된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주로 개인들이 투자에 나섰는데 추가 환매 중단까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회계 법인을 통해 실사에 들어갔고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 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 필요할 경우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산 가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는 곧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게 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국종 교수에 대한 유희석 의료원장의 욕설 녹취록과 관련해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의료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국종 교수 외에 폭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교수와 병원의 갈등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가 병원 의료진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유희석 의료원장의 폭언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유 원장의 즉각 사임과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전체 교수진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였습니다. 유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 사안이 중대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교수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아야 할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였던 점, 교직원의 노력과 이국종 교수의 기여로 쌓은 병원의 평판을 추락시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외 출장 중인 유 원장이 돌아오는 대로 직접 만나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건과는 별개로 유 원장에 의한 폭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내 일반 교수 중 몇 명이 같은 경험을 한 것을 교수회가 확인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가해 당사자인 유 원장이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인데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고용부에 진정을 내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징계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병원 측의 취할 행동은 없다고 보지만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입니다. 조정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어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협상 끝에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3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부각시켰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remarkable occasion. Today we take a momentous step, one that has never been taken before with China, toward a future of fair and reciprocal trade as we sign phase one of the historic trade de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단계 무역 협상이 끝나면 무역 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의는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차기 협상의 첫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탄핵 대상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과의 무역 합의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중국도 이번 합의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 1단계 서명식이 열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We ar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and delivering a future of economic justice and security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families. 특히 중국에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팔기로 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현재 남은 관세도 11월 대선 이전에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못을 박아 유권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부총리를 불러 서명하는 게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폭이 다소 미흡하지만 가장 큰 악재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무역 갈등 때문에 부진을 거듭하던 경제도 활력을 되찾으면서 시진핑 주석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我们必须求同存异，找到一条合作共赢的道路。 합의가 어려운 지적재산권 강화와 금융개방, 환율 문제 등은 선언적 수준에서 절충했습니다. 중국의 국가보조금 폐지와 국내법 개정 문제 등 난제들은 아예 2단계 협상으로 미뤘습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유허 부총리는 이번 서명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기선을 잡고 시진핑 주석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이번 합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로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기초 화장품으로 스킨이나 로션 말고도 수분 크림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데 저마다 보습력이 다르고 가격도 7배까지 차이 났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수분 크림은 이제 필수 기초 화장품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수분 화장품 비중이 30%에 이를 정도로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스킨 로션만 바르면은 뭔가 잘 때 좀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건조하다고 많이 느껴서 겨울에는 이제 많이 건조해서 얼굴이 땡기니까 찾게 되는 것 같고 보습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한번 발랐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촉촉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즉 보습력이 핵심 성능인 수분크림.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제품 10가지를 분석했는데 바른 뒤 30분이 지났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4시간이 지나자 피부 수분 함유량 차가 커졌습니다. 보습력을 3단계로 나눴을 때 더 페이스샵과 미샤, 비오템, 아이오팩, 히엘까지 5개 상표의 제품은 매우 우수로 평가됐고 마몽드와 빌리프, CMP 제품은 우수, 닥터자르트와 이니스프리는 별 1개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보습력 시험은
팔 안쪽 부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화장품을 바르기 전과 바른 후에 대해서 그 피부 수분 측정기라는 그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촉촉한 정도인 수분감은 모두 보통 이상이었는데 비오템 제품이 제일 크고 닥터자르트가 가장 낮았습니다. 끈적임이 제일 적다고 평가된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일 심한 건 미샤였습니다. 가격은 10ml로 환산했을 때 가장 싼 건 이니스프리였고 미샤와 마몽드도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비오템이 제일 비쌌습니다. 최대 7.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보존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보는 실험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전령 복수초가 한 달이나 일찍 폈습니다. 1월 개화는 기상청 관측 이래 5번 있었는데요. 올해는 역대 3번째로 빨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얀 눈을 뚫고 황금빛의 작은 꽃이 피어납니다. 행운과 장수를 의미하는 이름을 지닌 야생화, 복수초입니다.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 눈과 추위 속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의 전령사로 불립니다. 보통 2월 12일을 전후에 선을 보이던 서울 홍릉숲의 복수초. 그런데 올해는 무려 한 달이나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간의 기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수초가 시기를 착각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도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어서 남부뿐 아니라 중부에서도 봄꽃이 일찍 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수초가 1월 한겨울에 꽃을 피운 건 199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모두 5번째. 올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었으며 지금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월에 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겨울철 기온 때문에 복수초의 개화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겨울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봄꽃들이 서둘러 개화하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전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은 정세균 총리에게 맡기겠다며 책임 총리 역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2년 5개월 만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첫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세균 국무총리도 동행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안내하려는 순간 문 대통령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모두 인사는 제가 하지만 마무리 이 말씀은 총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 모든 부처 업무 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통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당부할 사항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신임 총리에게 맡기면서 책임 총리로 힘을 실어주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 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의 선두가 되려면 가장 먼저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에서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생기면서 정보의 양도 늘었지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한류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 매체 간 규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 이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위한 방송의 세심한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협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북측의 호응인데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황희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상황은 아니지만 북측이 호응해 온다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관광과 스포츠 교류, 접경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이지만 면제 승인을 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 지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양묘장 현대화 사업처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미,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씩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연말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는 북한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었지만 그 어떤 직간접적인 메시지도 없다 보니 당국도 상황만 예의주시할 뿐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라든지 전반적인 정세를 고려했을 때 쉽게 대남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미 정책을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대남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은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연일, 주민 결속과 생산성 독려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개장한 양덕 온천의 첫 손님으로 건설군인 가족들을 초청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대서특필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6일에 이어 세 번째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 메신저 폴렛과 공문 발송 시스템, 이메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울산시장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게 된 과정과 청와대의 수사 상황이 보고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청장은 YTN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설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 일정이 있다며 다음 달 초쯤에야 검찰 출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차장과 부장검사 등 2차 물갈이 인사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 10일 빈손으로 돌아온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사카드를 쥔 법무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13일 만에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났습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실생활 관련 사건에 더욱 집중해달라 당부하며 직제 개편한 관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하며 인사 임박을 알렸습니다.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마저 교체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인사단행 직전까지 수사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어제 경찰 조사에서 이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영상과 함께 각종 증거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제출한 자료들이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김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피해자 측이 주장한 술집에 갔던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차량 운행 동선이 저장된 GPS 기록까지 압수해간 상황에서 업소 방문 사실을 다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것과 달리 술 마시는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그러면서 의혹 당일 결제한
150만 원짜리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피해 여성 측 주장처럼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그보다 훨씬 비싸다는 게 이를 반증한다는 겁니다. 또 술을 마시러 오기 직전에 들렀던 장소에 CCTV도 증거로 냈습니다. 피해자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CCTV 화면은 피해자 측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 측이 제출한 증거들이 성폭행 무혐의를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매매가 아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고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CCTV도 술집에서 찍힌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김건모 씨가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남성 부사관이 강제 전역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자신의 새로운 성 정체성에 따라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군 당국도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북부의 육군 기갑부대에서 탱크 조종수로 복무하는 A야사. 지난해 말 소속 부대에 미리 알린 뒤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A야사는 이제 새로운 성 정체성에 따라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면서 강제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육군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신장애 평가 기준에는 성기의 훼손 여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한 전례도 없어서 군 당국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관한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로서는 전역심사결과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A씨가 국군 최초의 성전환 부사관이라며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A야사가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병력 자원 감소나 군대 내 다양성 보장을 고려해 A야사의 복무를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징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가을을 반성하고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는 이미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자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A야사 사례에 대한 육군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과는 별도로 성전환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 다시 한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록밴드 퀸이 첫 단독 내한 공연을 엽니다. 퀸은 영화의 흥행 이후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호응에 감사하다며 더 젊고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락의 전설 그룹 퀸이 한국 팬들을 위한 무대에 섭니다. 지난 2014년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2014에 참여한 지 5년 5개월 만인데 단독 공연으로는 처음입니다. 공연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로저 테일러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 이후 한국 팬층이 매우 젊어졌다며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공연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nother level because we have another younger audience. After working with Adam for so many years, the shows have got better and better and better. So this is a great time. 퀸의 더 랩소디 투어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빈자리는 지난 2012년부터 보컬을 맡아온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애덤 램버트가 대신합니다. There's only one Freddie Mercury. With Roger and Brian's help, I quickly learned that instead of imitating Freddie or copying what Freddie did, the key to really making this work and to have some integrity. 브라이언 메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아더 챔피언을 부르며 멤버들을 기다린 한국 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세계를 휩쓴 BTS 등 K-팝에 대해서는 색다른 감성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며 과거 로켓롤처럼 미래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When we were young, rock music was the language of the kids, of the young, and it grew up. I think everybody thought that rock and roll would be finished after a few years.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to see what happens with K-pop. Does it grow with the generation, and does it continue to be the voice of that generation? 퀸은 지난 1971년 프레디 머큐리와 브라이언 메이, 존 디콘, 로저 테일러의 4인조 밴드로 출발해 15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전 세계에서 2억 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1년 숨진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2년 전 우리나라에서만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불러 모아 역대 음악 영화 흥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닌데 뭐 사진을 찍어. 이낙연 총리가 오늘 또 오시는 것들 맞죠?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릴게요. 오늘 뉴스가 안 되게 해드리겠다. 어제 기대하지 마세요. 이 전 총리께서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개인적이라도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다 어려움이 있죠. 평론가들이 많이 날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대표께서도 총선 역할 강조하셨고 또 특히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총선이 중요하다고까지는 하셨지만 왜 중요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도 이 다음에 할게요. 대표께서도 오늘 총선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총선에서 좀 어떤 역할을 대표님도 핵심적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걸 제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생각하시는 역할은 그럼 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에서 나한테 어떤 책임을 질까 하는 거가 궁금하다는 뜻이지 내가 생각한다 처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로 출마 얘기가 좀 있는데 좀 확정은 지으신 건가요? 그거 역시 확정의 주체는 당이지요.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종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곡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제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산 곳이 종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추억도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말하면 종로 뭐 확정적 또 이런 제목 나올까 봐서 말을 못 하겠는데 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창신동, 신문로 제 청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학교도 종로구에 있었고요. 종로 출마 윤곽이 잡히는 시기가 좀 저희가 언제로 예상하나요? 저도 궁금해요. 다음 달 초쯤에 종로로 입주하실 예정이라고 좀 들었는데 혹시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 뭐 이사는 이삿짐 센터가 더 많은 일을 하니까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인사를 앞둔 검출도 바쁜 모습인데요.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경찰청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총선까지 꼭 90일이 남았습니다. 어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대결에 나선 여야가 오늘은 나란히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권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습니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 국방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검찰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은 이후에도 이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간 간부나 평검사가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예정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글쎄 뭐 지휘 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사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휘 라인이 특정한 의중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는 당연히 계속해서 밝혀야 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뭐 특별하게 새롭게 갑작스럽게 경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이른바 그러니까 정보 보고를 했던 부분들이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그게 울산 쪽에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의 의혹인데 그 부분이 과연 경찰 내부 일종의 메시던스 같은 걸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이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 바로 이른바 하명 수사 논란 때문인데요. 당시 지역 경찰청장은 바로 황운하 씨였습니다. 이 검찰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요. 검찰 수사, 황 전 청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의심할 만한 요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합니다. 즉, 그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 개입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거 아닌가? 라는 그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의 그냥 단지 주관적인 상상, 허구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수사가 끝나고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그 멘트에서도 나왔듯이 황운하 청장 본인 스스로가 검찰이 그와 같은 그 의심할 만한 여건, 그다음에 배경은 충분히 자기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인정하면서 멘트 자체는 검찰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울산 청장으로 부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건들을 그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들을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들을 갖다가 뭐 타보서 전근시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까지 소명이 안 됐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본인이 그 총선에 출마하겠다. 물론 이제 뭐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그 의지이고 자유입니다. 더군다나 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와 같은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 국가가 어떤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하는 그 중대한 혹시 범죄 의혹이 있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선거에 출마한다 하는 것들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보여집니다.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운하 전 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서 뭐 체포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황운하 전 청장은 연휴가 끝나고 설 연휴가 끝나고 한 2월쯤에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절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지금 그만뒀고 이제 본인이 이제 명예퇴직을 희망을 했지만 계속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뭐 실선에서 물러났지만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들을 다 감수를 하고 지금 이제 총선 출마를 본격적으로 공격화했고 또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정치를 앞두고 있는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당장 하루 오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바로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렇게 뭐 중요한 어떤 뭐 행보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일정 맞춰서 검찰 소환조사 조율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한 번 요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뭐 변호인 선임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체포 영장이 나온다는 거, 영장 기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과도해 보이거든요. 뭐 그거는 뭐 검찰 측에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황운하 전 전 청장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의심할 만한 자료들이 있느냐. 그리고 황정 청장이 당장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검찰 내에서도 약간은 이제 압박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당장 영장 청구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을 뭐 도주나 이런 우려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통 그렇다면은 그 소환 통보에 몇 번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같은 걸 고려를 합니까? 그게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정식 소환 통보, 이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도 뭐 정식 소환장을 보내는 그런 통보는 아니고 뭐 전화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일종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그런 정도인 모양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숫자 제한이 있기가 어렵고, 정식 소환 통보를 했는데 대개는 3차례 정도 아예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되고 있죠. 자, 얼마 전이었죠. 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다가 청와대가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최근 판사들이 가입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 익명 게시판에는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사법 절차가 운용될 수 있나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불응이야말로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면서 나중에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라면서 비꼬는 듯한 표현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 카페의 회원은 총 600명이 넘는데요. 진보적 성향 연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 개설했다고 합니다.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판사들이 이번에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좀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처음에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국가 1급 보안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안으로 진입하는 건 막았지만 그래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면은 청와대 대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슷하게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목록들을 주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성실하게 주겠다. 그 다음에 목록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면은 추가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 교환이 됐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영장 발급한 것 자체를 갖다 비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그 내용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자기들 받아들이겠는데, 영장 발부한 것 자체를 갖다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이제 판사들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을 했다 그러면 특정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특정을 안 하면 안 했다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어떤 질서 자체를 청와대가 오히려 나서서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이와 같은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여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판사들의 어떤 불만, 우려, 비판, 이런 보도가 나오자 또 다른 한 판사는 한 언론에, 특정 언론에 과장 왜곡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특정 게시판이라든가 여론의 동향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그쪽 좀 주목을 하게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좀 찾고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게시판에 가입된 분들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일일이 다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취재를 할 수는 없죠. 그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서 보도를 한 거고, 저는 의견이 있는 건 또 사실이지만 그게 또 전체 600명 내지는 저 게시판 뭐 카페라고,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전부 일치된 것처럼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여요. 게다가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지난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지만
이게 실제 강제 압수수색 형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만큼의 타협을 이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 같죠. 사실 이제 아까 국정농단 때를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 굉장히 좀 뚜렷해 보이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 그 의혹들이 고스란히 증거로까지 채택이 됐었는데 아직은 청와대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는 필요로 합니다. 이게 또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뭐 어찌 보면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요구로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봐야겠죠. 대한민국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기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힘껏 싸워나갈 것을 당과 그 협의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건 시장 경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원앤 원래 표독한 게 아니다. 포도포는 의원들 대상으로 하고 물론 변화가 있는 거죠. 먼저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텐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인재 영입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선거가 시작되면은 각 당에서 그 선거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에게 내보낸 시장에 내볼 좋은 상품들을 이제 고르는 것이 그 영입 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영입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나치게 각 당에서 이미지 위주로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뭐 언론의 어떤 이슈가 됐다든지 그런 좀 흥미 위주로 이렇게 그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치는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이미지 위주로 가는 것은 우리 좀 할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늘 말씀드리면 그 유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핀란드에서 30대 여성 총리, 그다음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치 젊은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셔서 젊은 사람 한 거지만 사실상 이분들은 18살 때부터 정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정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부각돼 가지고 인재로 영입돼가지고 결국은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4년 뒤에 성적표를 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각 당의 영입은 가급적 전문가 위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이 방면에서 저 전문가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중을 볼 때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야가 이제 뭐 성별 또는 세대별 이런 뭐 특징 정도를 찾고요. 또 어떤 직업, 또 전문성 이런 거를 볼 텐데 다소 좀 비판적인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아니면 뭐 인재, 새로운 인재, 뭐 젊은 피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하는 거 보니까 기대만큼 효과는 없다. 이미지에 너무 치우쳐서 그런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 당이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이제 자유한국당이 서둘러서 좀 뒤를 따라오고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안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법률 전문가 검찰총장 후보로 3번이나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전문가는 또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국민들이 경험칙으로 봤었을 때 설령 전문가가 돌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의정에 반영되는 거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는 건 또 경험칙으로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주까지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싸움이 훨씬 더 많았죠. 사실 이번 주까지도 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으로 정치권은 빨리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빨리 관심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이 그 모든 인재 영입 작업을 지금은 하나씩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나중에 그 스토리가 완성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전체 인재 영입에 관해서 얼마만큼이나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느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나란히 내놓은 영입 인재 일단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포부를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아무런 경제적 도움도 없이 콩글리시를 구사하는 토종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빈곤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꿈을 찾고 이루는 과정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바르고 나서 이런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제 양심의 마음에 딱 양심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질서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고요. 먼저 민주당이 영입한 최지은 박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고요. 본인이 설명한 대로 집안의 도움 없이 미국으로 혈혈단신 유학을 가서 명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와 관련된 그런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한 젊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영입 의도를 보면은 통일 이후 뭐 북한과의 관계, 북한 개혁 개방에 대비한 인재 영입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되던데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다 섞여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경제 문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슈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쭉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뽑는 인재 영입안 순서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청년, 장애인 그리고 여권이기 때문에 도저히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가장 크게 추진을 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또 경제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짜임새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의 공약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뭐 미약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회에 한 분이라도 저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는 당내에서도 저 목소리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뭐 안건을 직접적으로 나오고 뉴스에 크게 되는 어떤 일을 만드지 않으시더라도 세계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각 또 그 분야의 목소리들 그 분야에 또 따로 활동하는 또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리느냐가 이제 영입 이후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당이 발표한 이종원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의 산업재해 문제를 폭로를 했습니다. 이른바 공익 제보자인데 이분 이력을 봤더니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좀 의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대부분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가진 자에 대한 편을 많이 든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졌거든요. 이번에 아마 이종원 씨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분이 이제 주로 산업재해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노동 문제 그 중에서도 재해 관련 노동 문제에 상당히 이분이 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다는 이제 과거 전력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걸 노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형태의 어떤 그 제도적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그쪽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러니 차라리 오히려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 가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자기가 자기 경험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아마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신선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선거 앞두고서 이제 여야가 인재 영입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경쟁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분야 중에 하나인 부동산과 관련해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매매 허가제 도입, 뭐 이 부분 때문인데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속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강 수석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허가 받고 매매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집값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사실 뭐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뭐 예. 사실 이제 전제 요건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한 거, 그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의 어떤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집값, 집 관련된 문제들은 이게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다르고 아다르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사실 민생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조심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수준의 정도에서 얘기 그쳐야 되지, 실제 허가제를 하겠다, 허가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허가제를 하겠다는 사실 큰 차이지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서 조금 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야당이나 이제 또 사회 쪽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정무수석은 원래 비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서입니다. 그 비서는 원래 그 비자가 은밀할 비자거든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비서가 얘기하는 것은 곧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말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강기정 수석이 저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그것도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현미 장관도 저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미 부정한 사건이 부정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또 나왔다는 얘기는 여권에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단순히 뭐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검토 수준 그게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을 논의가 깊숙이가 됐다. 혹시 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위헌적인, 초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청와대가 만약에 구상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도대체 어떤 제도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차정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최근 주택거래 허가제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건 물론 청와대 관계자도 강 수석 개인의 생각이다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청와대도 선을 그은 주택 매매 허가제, 말 그대로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락을 맡으라는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서울 강남권 등의 투기 지역에 있는 고가의 주택 여러 채를 팔거나 살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며 처음 제기를 했죠.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거래 허가제가 포함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며 메가톤급 규제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택을 아무리 공공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거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정부 부처들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결국 차선책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시장 경제를 제약한다든지 또는 그 주택의 그 공급을 오히려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며 강력한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바 있죠. 전문가들은 불안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4월 총선 전에 안정대책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은 없고 규제를 통한 반쪽짜리 대책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진단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네, 실제로 보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만약에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 뭐 난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꺼낼 수도 있는 카드일까요? 저는 허가제까지 꺼낼 가능성은 정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진보 정권에서 방금 자료화면을 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얘기를 하셨지만 부동산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을 했었을 때 실패했던 경험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과 반하는 것들,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도 시장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너무 좀 가볍게 여겼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 치명적인 부분이죠. 여기 아까도 제가 이제 너무 미묘한 부분이라고 했던 게 분명히 허가제와 관련돼서 강기정 수석이 얘기를 할 때도 이게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안 들리잖아요. 저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집 살려면 앞으로 우리도 뭐 나도 당장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집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이 생각을 할 만큼 시장에서는 좀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으로도 사유재산제의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큰 제도라서 저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진화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여당 내에서조차 이런 발언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허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 경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어쨌든 들으신 대로 또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이런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초강력 규제 카드를 내놓을지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집값 문제, 부동산 정책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여야도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여당은 세 채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 수요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상반되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런 극과 극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죠. 흔히 하는 말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정부나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이걸 정부가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시장의 흐름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효과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게 좀 달리는 것 같고요. 다만 부동산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왜 방금 자료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무능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린 이제 이런 거예요. 강남 지금 문제가 강남 주택 집값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강남 주택 집값이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남 주택 집가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를 많이 만들어서 교육 수요를 분산시켰는데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이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애겠다니까 강남 8학군을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강남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바로 이것 때문에 정부의 주택 정책하고 교육 정책이 맞물려가는 걸 갖다가 전혀 엇박자를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도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영역이 될 공천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고향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교안 대표는 컷오프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천 과정에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당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공천이 시작되게 되면요.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관위원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 대표가 나서 가지고 컷오프를 하라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는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김용호 전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이제 모셨지 않습니까?
그 김영호 의장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뭐냐면 무색무취하면서 굉장히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사태를 분석하시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재를 배치해야 될지를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자기 고향인 밀양창녕 출마하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김영호 의장, 공관위원장 자체가 아마 좀 반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여 곳인데요. 대부분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부총리나 장관들의 지역구인데 여기에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 의정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반대를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뭐 아빠 찬스나 뭐 지역구 세습 이런 얘기를 했었던 곳인데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도 전략 공천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을 전략 공천하겠다는 뜻일까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도 늘 그렇긴 합니다만 지역구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받아들여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 그 이름 못 쓰게 됐지만 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국회에서 제1당의 자리가 위협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구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의정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어찌 보면 좀 접경 지역에 가까울수록 또 보수적인 색깔도 좀 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번 굉장히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국회에서 이 다른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세간의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거리가 한 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찜찜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따져봤을 때 지금 문희상 아들이 저기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공천을 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면 여전히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일반 지역구처럼 돌리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른바 공천 칼바람이라고 하죠. 늘 선거 때만 되면 현역 의원들 이 컷오프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이 컷오프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컷오프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넘어야 할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 본심사 이전인 컷오프 단계에서 탈락을 하면 아예 그 정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는데요. 의원들에겐 공포의 저승사자라고도 할 수 있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직전인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는데요. 결국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다시 입당을 해서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김의겸 전 그 대변인이 이제 전북 군산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적합성 그런 심사를 받나 봐요. 그런데 바로 합격 통지를 못 받고 계속 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실 청와대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이제 본인의 부동산 투자 부분이 좀 국민적 감정에 배치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국회로 출마하겠다라는 대신 그때 얻었던 어떻게 보면은 차액, 그러니까 이익 같은 경우를 기부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좀 덜 됐다. 당 차원에서 이걸 봤었을 때 나중에 이거를 지금 아까 조금 전까지 저희가 지금 청와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중에 부동산 정책인데 전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와서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야당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기 의혹 관련돼서 정확하게 얼마에 구입하고 어떻게 샀고 또 실제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기부하게 된 차액이라든가 기부 계획 같은 걸 어떻게 된지를 좀 더 면밀하게 밝히라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논란이 됐던 기사 또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첫 번째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나왔습니다. 남성에서 이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는데 계속 여군에서 복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인권 문제도 걸려 있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제 성소수자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2017년도 입대하신 분인데 2019년도에 그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제 좀 검사를 좀 받았어요. 이때 검사 받은 게 이제 뭐냐면 성별 불합치 다시 말씀하셔서 이제 뭐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다는 것을 이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간부로 이렇게 됐죠. 근데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그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과연 몇 가지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급 부대,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 부대 장한테 보고를 해서 소속 부대 장이 과연 정식으로 허락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이것도 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병역법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처음서부터 입대하기 전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분은 입대가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속이고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관심 사병을 됐다가 나중에 전역심사위원회가 또 열려가지고 또 중간에 전역시키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군대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무 중에 이제 젠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곤란한데 아마 처음에 병역법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이와 같은 분들은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그 근거를 보면은 아마 전역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2년 동안 복무를 했고 이제 남은 의무 복무 기간은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 2년은 이제 여군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 강제로 전역시킬 수 있는 뭐 규정조차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인권 침해 논란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 전환을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 전환을 했을 경우에 군복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정이 있는데 그건 입대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된 거고 또 이게 의무로 군 입대를 한 게 아니라 군 간부로 하사관으로 지금 들어와서 그 직업 군인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별의 바뀜이 이 사람 본인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들하고 한다라면 그냥 중력번호성의 앞자리와 뒷자리가 바뀐 거에 의미를 두는 거고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군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진다라면 이제 더 이상 복역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문제는 지금 이제 다만 군병원에서 장애 등급을 줬다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했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신체에 훼손이 왔었을 때 그거를 장애 등급을 주고 있는 거지 이 지금 하사관처럼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술을 받은 것까지 그 규정을 적용해서 3급 장애라고 본 것은 그거는 조금 잘못된 그 부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 성 전환이라는 건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한 건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군 부대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장애 등급을 부여를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그러면 장애인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역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도 이 현역 부사관의 복무 기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옹호 발언을 했는데요. 한번 임태훈 소장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 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차정윤 앵커를 통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그 과정에서 입대를 하게 됐고 복무를 하게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2년 전에
군의 이제 의무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원해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차정윤 앵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 창설 71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습니다.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는 20대 A하사, 지난해 12월 휴가를 신청해서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A하사가 소속된 이 부대는 지난해 6월부터 이 하사를 상담을 하면서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육군은 A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군에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성별 정정이 이뤄진 다음에 전역 심사를 받겠다면서 오는 22일에 예정된 전역 심사위원회 연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사가 130만 명이 되는데 이 중에 한 15,000명이 트랜스젠더라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무 중에 성 전환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선진국, 이른바 인권 선진국에서조차 관대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조사가 필요한데 지금 임태훈 소장처럼 옹호하는 쪽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쪽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이 뭐냐면 남자 직업군인보다는 여군 직업군인이 경쟁률이 더 치열하다. 그래서 단순히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 군인에서 여자 군인으로 가는 그런 기계적 이동은 불평등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하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건 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군은 전투력을 최고로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이 통상 의학적으로 보면은 뭐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당수 상담치료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체로 전투력을 최고로 유지해야 되는 그 기본 의무에서 져버린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복무 부적격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가지고 사건, 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간부로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경쟁이 높고 남성이 낮고는 그걸로 가져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국종 교수 사건 좀 알아보죠.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 교수에게 폭언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돼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교수가 귀국 이후에 병원 측 주장이 거짓말이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아주대 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주대 의대 교수회에서도 이제 성명을 내서 의료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일단은 아주대 병원에서 별로 그렇게 해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보도가 된 이후 아주대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해명을 했냐면, 이게 한 4, 5년 전에 그러니까 이 교수의 직장 내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국종 센터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당시에 인사와 관련돼서 그 직원의 그 근무 기간을 이 원장이 착각을 한 나머지 그런 식으로 험한 정말 욕설을 계속해서 퍼붓고 1시간 이상이나 얘기를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이국종 센터장의 주장입니다만, 이 녹음된 욕설만 가지고 봤었을 때도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사 원장이 동료 의사, 물론 신분으로 따진다면 본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인 거로 보이고, 또 아주대 교수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퇴를 촉구하게 된 계기는 이 교수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의사들 향해서도 이런 욕설이나 막말을 했던 그런 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교수들도 어찌 보면은 아주대 병원 측 입장보다는 이 이국종 교수의 편을 좀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논란에, 그러니까 외상센터를 둘러싼 논란 부분은 또 별개로 보고, 이 말 자체는 또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별도로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터넷 댓글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참에 외상센터를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자.
국립외상센터를 만들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왔고요. 뭐 이 세상에는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은 이국종 교수는 환자만 바라본다면 이 병원장, 의료원장은 병원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상센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이국종 교수와 아무래도 경영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병원 또는 원장의 갈등, 해묵은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외상센터는 지금 권역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면은 이제 서울 남북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국종 교수한테 아마 그 119라든지 그런 쪽에서 연락이 오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 그다음 심지어는 뭐 다른 타지, 뭐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권역을 벗어난 타지에서도 연락이 오면 이국종 교수는 아마 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도 일단 모자라고 그다음에 헬기가 운영돼야 되니까 헬기 운영 비용도 지금 과도하게 들어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원장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도 이국종 교수한테 너무 지나치다 이거 하고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국종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에서 가장 첫 번째 뭘까요? 환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든 없든 이 동네 사람이든 하동네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국종 교수를 한테 나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설사 그것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욕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욕설도 이국종 교수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증언에 가면은 다른 그 교수들한테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지 과연 정말 병원의 운영을 생각해서 했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사건 더 알아볼 텐데요. 바로 배우 주진모 씨 사건이죠.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해서 그 예전에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눴던 은밀한 대화가 유출이 됐죠. 해커들에게 이제 협박도 받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해킹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화 내용에서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진모 씨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킹 당한 것은 사실이다. 또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해커들의 협박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몰래 촬영이나 유포가 없었다. 그리고 뭐 고개 숙여 용서를 했다 이렇게 핵심했는데 협박에 응하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항명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해명이나 변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누리꾼들의 많은 그 반발을 사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주진모 씨 입장은 뭐냐면 그 문자에 본인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자 내용 중에 일부를 악의적으로 좀 왜곡하고 편집해서 그걸 유포를 시켰고 그 바람에 자신도 어떻게 보면 협박의 피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동정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대신 이제 여성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여성의 신체를 자기가 일부러 뭐 몰래 촬영해서 그거를 이 사람들끼리 돌려보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왜곡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대화 자체가 있었다는 건 사실상 인정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더 많은 시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진모 씨는 자신이 해커들의 부당한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 예전에 그 승리 씨 사건을 아신 것처럼 이제 부정하게 불법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결혼을 했죠. 가족들 안에도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하소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항의지만 전반적으로 그 대중들이 왜 이 주진모 씨에게 분노를 하고 실망을 했는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양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그 대화 내용 중에서 과연 주진모 씨가 변명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거기서 왜곡이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용을 전부 다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악의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만 악의적으로 했다면 그 전반적인 내용은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 그 네티즌들이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서 해킹 그리고 협박 이것이 먼저 우선되는 범죄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수당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결하고 정부를 이거 뜯으러 써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지금 5일 후에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아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뭉치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아예 그냥 다른 거 대처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 말만 바꿔보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도착 이후 50분이 흐르고 뱃머리만 남긴 채 침몰할 때까지 남은 탑승객을 적극 구조하려는 해경의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P123 현재 여객선에 경찰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도 종일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았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있었는데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종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5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경기와 영서, 충북지방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휴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